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요즘 그 케이블 TV에서 자주 봬요. 뭐 검찰 부분 때문에, 검찰 사건 때문에 아주 뭐 평론할 일이 많아지셨어요. 케이블 TV뿐만이겠습니까? 온갖 네. 방송, 모든 방송에 네, 다 나오고 전천후로 있습니다. 나가고 계시죠? 김민아 평론가는 잘 나가시나 봐요. 아니면 틀면 화사님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네.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예, 아니 그래서 두 분 그랬지? 얘기하시는 거 네. 들어보니까 생로병사에서 1차적으로 다 축적해 놓고 나가서 2차적으로 푸시더라고. 네, 뭐 사고를 또 여러 번 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다양한 방송이 시각과 해석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방송이 담론을 전파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의 최첨단 플랫폼 생로병사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뉴스 빙하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뭐 사실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요. 네, 항상 저는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작진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고 뭐 저거 하라고 하면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이 화사님과 이 네. 뉴스 빙하가 예.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봐라 이런 이제 걸 시키더라고요. 네, 시키면 그래요? 해야지 평론가 시키면 하는 겁니다. 네.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자, 추미애 윤석열 같은 점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씩 풀어보죠. 같은 점 뭐죠? 일단 제 생각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랫사람이나 또는 네. 자기가 관리하는 어떤 영역에서 자기를 좀 들이받는다든지 네. 또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치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순순히 보고만 네.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은 아니죠. 그게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네. 여러 차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주로 남 좋은 일을 좀 하는 방식으로 네. 뭐랄까요 이렇게 나름의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누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이 기사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몇 분 만에 형 동생 하게 되는 그런 뭐 나름의 그런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 이런 평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예. 자기 아랫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네. 자기 아랫사람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또는 예. 그 사람의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서서 뭔가 메꿔준다든지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뭐 의리라고 하면 그것이 의리인 것이고 그 물론 이제 어떤 의리냐가 중요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의리를 뭐 발휘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게 대장의 리더십이다 둘 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같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어제 여권에 정통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추 장관 자존심 세서 절대 물러날 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보세요? 근데 살펴보면 자존심 안 센 사람이 없고 예. 소심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모 눈에는 이게-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예. 본인이 이게- 네. 화사님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가 봅니다. 네. 소심하기도 아주 하고요. 세실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점 얘기하셨는데 그럼 다른 점은 뭡니까? 이런 같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윤석열 총장은 위기에 강한 스타일이고 네. 추미애 장관은 위기에 늘 꼬이는 스타일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어느 한쪽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드러난 사실이 그렇다는 것인데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13년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네, 그렇죠. 상부의 지시를 이제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들이받는 게 결국은 검찰총장이 되는 징검다리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그게 자산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것 덕분에 뭐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네. 사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하면 네. 과거에 좀 더 엄혹한 시대의 검찰총장들은 진작에 옷을 벗었을 겁니다. 네. 근데 계속 고집 피우고 법적 대응까지 간다 이래서 네. 야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싶었는데 네. 결국은 어떻게 해서 결국 어제까지는 뭔가 이제 그 전화위복을 했다 이런 평가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선 후보 반열에도 올랐는데 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가 아무튼 위기에 강한 그런 스타일인데 네. 추미애 장관은 항상 보면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꼬이고. 뭔가가 상황이 자꾸 꼬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가 그랬고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삼보일배를 해서 위기 탈출을 뭐 지금 했다고는 보지만 그 삼보일배의 기억이 위기에 잘 대응해서 뭐 전화위복이 됐다기보다는 예. 그때 잘못 선택해서 얻었던 후과 같은 걸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과거에 보면은 환노위원장일 때 네. 2009년인데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진입까지 봉쇄한 상태에서 네. 노조법,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전례도 기억납니다. 있고 그게 예. 그런데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됐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징계 청구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그 두 분이 아주 대조적인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뉴스 화사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더 샅샅이 준비를 자잘한 것까지 예, 김이나 해보세요. 평론가에 비해서 소심하기 때문에 네. 네, 썬데이 서울적 관점까지 곁들여서 저는 준비해 생각이 왔습니다. 없어요. 네, 별로 생각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공통점이 사적인 부분에 있는데 두 사람 다 화제의 결혼을 했습니다. 화제의 결혼.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요즘 시선에서는 도저히 화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 네. 추미애 장관은 영남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배우자가 호남 출신입니다. 아하. 그때 당시에는 좀 집안의 반대라든지 네. 주변의 시선들이 있을 시절이었죠. 옛날에. 아하. 예, 그런 의미에서 화제 결혼을 했고 윤석열 총장은 좀 결혼을 늦게 하면서 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배우자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화제의 결혼이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사람 다 공직 수행 중에 가족 문제로 꼬투리를 잡혔다. 아하. 추미애 장관은 아들 그렇죠. 병역에 대한 의혹, 네.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은 장모 부인에 대한 의혹 네.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네. 나이도 비슷합니다. 추 장관 1958년생, 윤석열 총장 1960년생. 네. 고 그리고 이제 법조인인데 둘 다 법조계 생활 대부분을 한 직종에 몸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추 장관은 판사를 하다가 정치인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치인 이후에는 한 4년 빼고는 계속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네. 그럼 변호사 일을 별로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윤석열 총장 또 중간에 변호사 일을 조금 하긴 했는데 결국에 검찰로 복귀를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이것도 차이점으로 연결되는데 판사적 관점과 검사적 관점을 아주 깊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직업 의식의 차이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공통점이 이제 정책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사청문회 때 답변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안 된다. 어허.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공통점이면 사이 좋았을 법도 했는데요.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네. 잘 지내보려다가 갈등에 휘말렸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추 장관도 사실은 올해 1월에 한번 인사를 거하게 네. 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대검찰청을 방문하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한 게 20년 만이라고 해요.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추 장관 또 그 당시에는 네, 요 정도 했으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윤 총장 또 신천지 행정조사라든지 이런 때에 그 추 장관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런 네.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시대를 잘못 만나신 거요. 다른 때 만났으면 얼마나 서로 찰떡궁합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여러 진영과 갈등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네. 때도 앞장을 섰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앞장을 섰던 이력이 있고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도 찍혔고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고생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풍원하드립니다. 예. 다른 점 뭐 있습니까? 다른 점은 사법 시험을 어떻게 붙었나 사적인 것부터 한번 따져봤는데요. 예. 예, 추미애 장관은 재수만 했습니다. 25살에 합격을 했고요. 네. 윤석열 총장은 9수 만에 32살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좋게 얘기하자면 추 장관은 빨리 배우고 앞서 나가는 스타일일 수 있고 네. 윤석열 총장은 언제 해도 하긴 한다. 느긋하게 내가 간다. 아, 이런 그렇군요. 스타일일 수도 있다는 고집이 것이죠. 있네요. 네, 네. 고집이. 네. 그리고 이번 대결에서 눈여겨볼 부분 이건 앞으로 심층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한 사람 여성이고 한 사람 남성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 한쪽에서는 개혁적 여성 장관이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 남성이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저렇게 굳은 일을 여성 장관을 정권이 앞세워서 처리하고 있다. 여성을 이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 두 거기에 가지 또 여성주의 포인트를 시각이 갖고 있을 수 있네요. 앞으로 한번 심층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이점이 또 한 사람은 보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윤 총장 예. 그렇고
추미애 장관은 좀 독자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뭐 과잉된 것이든 뭐든 언론에서 윤석열 라인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정치권에 추미애 라인이 있는가? 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무줄.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하고도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로는 대신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윗선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윤석열은 우산이 없고 추미애는 장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참 아주 시적이고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오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이 소식이 아무래도 오늘 법무부 검찰 간에 가장 무게 있는 소식 같아요.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이었고, 즉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이제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활동을 했고요. 네. 2017년 8월달에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었고, 네. 2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에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맡은 이력,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도 거론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지금 꼽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4일 징계위가 강행이 될 걸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법무부 징계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징계 결론을 내린다. 이게 이제 지금 강행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아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그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뭔가 국면의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조금 더 청와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나요? 무슨 뉴스입니까? 광화문 광장의 비밀, 잘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중요한 밀린 숙제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게 뭐 광화문 재구조화 관련된 얘기 같은데 지금 소송전까지 이제 이르렀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다는 건데요. 경실련을 비롯해서 뭐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등이 같이 이제 1일 날 이 소송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준비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에 묵인이 있거나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거나 청와대에 지시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는 이 시장이 하는 행위가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바로잡기 바랍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 그 음성입니다.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청와대를 겨냥해서 세게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네. 어쨌든 이 기자회견의 요지가 뭐냐면 광화문 광장에 지금 뭐 상당한 예산이 2009년부터 투입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논란 속에서 어쨌든 착공이 시작이 됐지만 시민들로부터 이게 충분한 이제 공론화가 없는 상황에서 네. 또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거리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공사를 긴급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로 지난 2014년에 서울시가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큰 그림에 해당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 계획의 기본 계획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도 이것을 이제 착공하는 것은 안 되고 이미 무효이다. 아하. 이런 취지의 주장들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 대한 서울시 반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그냥 추상적인 거지 구체적으로 없어도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다. 박원순 시장도 강행할 의지가 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사실 지난해에 한번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예. 그 후에 이제 의견 수렴의 과정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공사를 재개할 계획은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이제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예. 이런 시기였던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의 의중을 두고도 해석이 완전히 180도로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재구조화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과 안을 놓고 이제 좀 논쟁이 오갔는데 결국 서울시가 하겠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 2월까지 광화문 광장을 보면은 광화문 광장을 중앙에 두고 이 광장의 동측 도로와 서측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동측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에서 한 9차로 정도로 확장 정비를 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측에 이제 서측 도로 공간은 광장에 편입을 해서 즉 네. 광장과 합쳐서 이것을 이제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지난 11월 16일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 상태고 2023년까지 791억 원이 이제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촛불 광장에 많이 나가봤는데 그 촛불 집회할 때는 참 좋은 광장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광장이 있어 행복하다. 이런 느낌들 많이 가지셨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쪽으로 광장을 몰아버리고 한쪽은 그냥 도로를 확장한다. 이게 어떤 그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은 이 광화문 광장이 가운데 이렇게 무슨 뭐 중앙 분리대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도 보면은 그때 행복했던 게 뭐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했던 게 모든 광장을 다 그 도로까지 다 점거하고 우리가 집회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죠. 그랬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지금 어떤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이걸 통해서 역사를 발굴하고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일제 식민지 때 여기가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리였는데 일제 식민지 때 훼손됐고 그게 여태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네. 또 여러 가지 유물 유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첫 번째, 좀 민족주의적인 시각인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겪었듯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려면 광장이 더 넓어야 된다. 이런 네. 문제 의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하하. 세 번째는 결국 여기를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교통량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이 교통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걸 하려면 결국 녹색과 관련된 어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또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비전을 아니, 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는 논의가 좋은 명분은 다 시작됐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뭐 생태, 민족, 뭐 환경까지. 그렇습니다. 예, 뭐 다 들어가 있고 뭐 촛불 집회도 더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참, 자 이게 혹시 재보선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선에 영향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재보선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예. 왜 재보선을 앞두고 하느냐 이 문제가 더 제기가 돼서 그게 또 재보선의 연관을 그럼 뭐 미칠 수 가덕도 있겠죠. 신공항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짚어볼 만한 것은 재보선 영향도 영향이지만 재보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대행 체제하고 더불어서 왜냐하면 지금 시장 공백 상황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재보궐선거가 2016년부터 1년에 네. 한 번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공석이 발생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재보선 주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대행 체제도 행정부시장이 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정치적인 어떤 권위도 대표자 없죠. 예.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예를 들면 뭐 의회 의장이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잠깐 보완하자면 어허. 이 문제는 그래서 재보선에 나가겠다는 후보군들이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 측 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예. 지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안 나간다고는 하지만 예? 결국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이런 걸 내면서 예. 뭔가 서울시장에 나갈 것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크리티컬한 게 오세훈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2009년도에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사를 또 한 결과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한 건데 왜 바꾸려고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서울시장에 나갈까 말까 이제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공론화돼야 될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 다뤄보겠는데요.
아이고 앞에서 뭐 광장이 죽었다 살았다 뭐 저기 또 뭐 어떤 조직의 보스가 돌아왔다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어떤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이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법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몇 차례 다뤘던 법이기도 하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 뉴스는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어요. 법안이 네. 속속 탄생합니다. 네. 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죽어가는 이 뉴스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가 있고 예. 이런 가운데서 법안은 늙어갈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로병사네. 아유 아주 절묘한 해석인데 아우 밖에서 지금 제작진이 막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어떤 법이 발의됐고요. 이 공청회는 어떤 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공청회입니까? 일단 박주민, 이탄희 두 명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3명이 발의한 법안 3개가 있고 오늘 공청회는 이 3개 법안을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나왔는데 이미자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원래 발의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내용에 살짝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목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단어를 피한 겁니다. 네. 온건하게 보이는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징역 형량이 기존 새 의원이 냈던 법안보다 형량은 더 높습니다. 처벌 수준이. 근데 벌금 수준은 좀 더 낮게 네.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일단 근데 오늘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현재 이제 검찰 관련한 그 갈등 때문에 왜 또 정쟁에 발목 잡혀가지고 자기들이 낸 법안 그렇습니다. 공청회 안 그러니까 나오고. 이게 전략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던 거죠. 아예 그냥 다 보이콧한다라고 네. 하는 것과 그래도 중대기업처벌법만 싹 들어가서 거기서 돋보이는 전략도 있었을 텐데 후자를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보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법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소수정당에 이게 비해 소수정당에 비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피켓팅을 했고요. 네. 12월 3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라는 농성에 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참여한 의원들 입장을 보면 김남국, 신동근 민주당 두 의원 입장이 눈에 띄는데요. 대체로 경영자 책임을 물어야 산업 안전이 담보된다. 그리고 산업법 개정으로 처벌 수준을 높여봤는데 산재 사망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두 이건 법- 의원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핵심적이고 네. 법 제정에 도움이 되는 발언인데 여기서 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본회의 5번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합시다. 죽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나마 알려진 것만 52명. 추돌 3명, 전복 1명, 추락 20명, 깔림 4명, 실종 1명, 질식 1명, 끼임 4명, 협착 2명, 맞음 8명, 감전 1명, 폭발 5명, 매몰 2명.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유호정 의원 굉장히 활약이 뛰어나 보입니다. 자, 공청회에서 찬반 논란이 아주 격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 네. 각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주로는 이제 뭐 법대 교수라든지 안전공학과 교수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 찬반의 요지를 보면 찬성 쪽은 이 산업안전 의무 위반은 행정범이 아니라 형사범이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다. 아하. 당연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 의견의 요지는 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라는 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안법의 허술함을 보완하고 또 산재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될 것이다.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건 명확하게 사업주의 책임이다 해서 네. 책임을 집중하고 그 반대편은 뭐냐면 책임을 n분의 1로 쪼갠다. 그래가지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책임감이 많이 약화되고 이런 어떤 프레임의 대결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요약을 훌륭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코너는 여기서 끝내죠 그러면. 네. 아니 요약을 네. 너무 잘해. 조기 그런데 퇴근.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네. 자 문제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네. 유호정 의원 말대로
계속 산업재해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흘 전인 11월 28일만 해도 인천 옹진군의 한국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 화물차 노동자가 차량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근데 운반 전담이거든요, 사실은. 아하. 근데 인력 부족으로 상하차 업무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지침서에도 보면 상차 시에 너무 많은 석탄회가 내려오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측에서 상차는 기계 자동이라서 운전사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고 예. 원인도 미처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뉴스 빙하.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묘안 좀 없어요? 묘안은 제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여당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당도 네. 사실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네. 뭐 야당이 보이콧 해가지고 여당 의원만 나와서 지금 전문가들과 토론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여당 의원들이 안 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당 의원들 중에도 여기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앞서 김남국 의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여당의 발언이 모아지지 않고 있고 또 정의당 같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밀접한 이런 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잘 얘기하려고 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시위 뭐 어떤 네. 발언 뭐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수단이 없는 그 의석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남은 그러면 이 방법이라는 것은 이 김종대 뉴스업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러한 이슈들을 강조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제 잘 이제 알고 국민 여론을 또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지금 그 화사님이 일 하고 계시는 화사님이 거예요. 하고 저는 이제 깍두기처럼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예,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이 처벌법이 아니라 예방법이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 말도 이해가 갑니다. 네. 주로 그 국제 정치에서 반격하는 전쟁보다 예방 전쟁이 제일 무서워요. 네. 그건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거거든. 둘 다 전쟁이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제일 전쟁이, 무서운 거라. 그래서 역시 예방을 전쟁과. 한다면은 예, 평화광. 제대로 할 수 있는 예. 아니면 전쟁과 평화를 다 알아야죠. 전쟁과 예, 평화광. 예. 예, 그리고 사건 중에서 2인 1조를 미도입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인력 투입을 안 해서 안전에 위협이 가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안이한 대응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경영자 대변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쇄신하는 주체로도 전문가들이 일해주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